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간호연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 그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제 8개 설립 건기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8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우리가 앞장을 이렇게 보면 책 읽기 이렇게 해서 동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심론, 네. 뭐 관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동론의 그 첫 번째 얘기인 설립 건기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동론이란 뭐 조금 풀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책은 이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심론, 마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관론, 이제 사물을 갖다가 바라보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동론, 책 읽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이제 사론, 생각하기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5번째가 이제 서론, 이제 글쓰기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된 중에서 우리가 이제 2개를 지났고요. 심론과 관론을 지났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마음 먹으면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이제는 사물이 다르게 보였으니까 이제 책 읽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책을 어떻게 이제 읽느냐, 책 읽는 방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식상한 주제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와 맥이 이렇게 좀 다 있는 것 같은.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글자 뭐 가나다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만 졸업하면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립분기라고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설립분기가 아마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설립분기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읽었지만 결국은 읽지를 못한 거지. 왜? 뜻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책을 갖다가 글자만 읽고는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다 이랬는데 맨 뒤에 읽은 뒤에 아무것도 자기가 남는 게 없으면은 무의미한 시간만 보낸 거지 뭐 읽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렇게 보면 먼저 무엇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본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을 이제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기본이란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는데 선생님 이 장에서는 그 기본이란 게 무엇인가요?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저 자신이 책을 읽을 적에도 뭐 그냥 읽었었고요. 근데 이제 다산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먼저 기본부터 세워야 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4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4-5번째 줄 독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탕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따온 얘기거든요. 독서 필수 설립 근기라. 독서는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근기, 근본 바탕부터 세워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바탕이 뭐냐? 그것은 배움의 뜻을 두라는 겁니다. 배움의 뜻을 둔 다음에 책을 읽어야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독후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독서의 근본을 떠났다는 얘기죠. 독서를 학교 죄송합니다. 리포트를 낸다고 하더라도 먼저 내가 이거를 내가지고 A+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좀 얻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움의 뜻을 두었으면은 반드시 그 근본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럼 그 근본이 뭐냐? 다산 선생님 말씀은 효제라는 겁니다. 효제. 효와 제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효성스럽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친구들 간에도 서로가 이제 예의를 지키고 그런다는 소리거든요.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그러면은 학문은 이제 아주 그냥 저절로 신압으로 이렇게 젖어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근본이 어떻게 그 독서와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우리가 효도 뭐 이런 얘기하면 아주 꼰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효도 뭐 이런 얘기하면 언제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냐. 네. 그런 얘기를 흔히 이제 듣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효가 가장 근본이다. 여기 이제 효와 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효가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내면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효의 정신과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는 그 우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융화, 화합 뭐 이런 의미로 맥락으로 요즘 예.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래서 264쪽에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효와 재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느냐. 다산 선생은 이제 효재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학문을 하게 되는 근본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독서로 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바탕은 효재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어 하기편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하기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됨이 효재하면서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고 또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군자는 근본에 심쓴다. 지금 이제 효재에서 윗사람에서 그 다음에 군자로 지금 말이 지금 나아갔습니다. 군자는 근본에 심쓴다. 근본이 서면은 거기서 도가 생겨나는 거죠. 군자의 도.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겁니다. 효와 죄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한다. 이게 논어하기편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산 선생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효와 죄 이퀄 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인이 바로 논어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제라고 하면 단순하게 부모에게 조성스럽고 형제간의 위해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효제는 군자의 근본이고 그것은 도이고 인으로 나아가는 행동이고 인이라는 것은 유교 최고의 덕목이고 즉 효제라는 것은 유교 최고의 덕목인 인과 연결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기본이 그 사람이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그 기본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은 궁극적인 유학의 가치인 인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 옆에 있는 분들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여기 위에 속에는 이제 아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을 철저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을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책을 봐라. 그것은 학문의 뜻을 두고 봐라. 이게 또 넓게 이렇게 우리가 해설하면 먼저 인간이 되라. 뭐 그렇죠. 인간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도리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책을 읽고 깨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바탕은 효제. 그러니까 효제를 갖다가 요 전단에 간다고 하면은 이 바탕을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움의 뜻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죠? 다선 선생님은 배움의 뜻을 두고 배움의 뜻을 둬서 그러면 효제를 실천해. 방법은 효제를 실천하면 되는 거야. 그 효제라는 것은 결국은 인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런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요즘 뭐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보면 독서 클럽도 많고 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아동물부터 시작해서 성인 물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룹 이렇게 해서 독서 클럽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분들이 또는 개인이 이렇게 책을 읽어내는 목적이 다 시시각각 다 다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책을 읽어낸다는 게 전부 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마 요즘은 그 실용학문 쪽으로 예. 어떻게 이 사회에 내가 이 독서를 통해서 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돈이라 좀 어떻게 예. 벌어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임들을 꽤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제 저를 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요, 저를 한 사람의 학자로 대접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식을 쌓게 해주는 지식 제공자, 이런 정도로다가 저를 갖다가 보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기술자. 그렇죠.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들여다가 내가 이 책을 내가 봤다. 이러한 자기의 어떠한 그 독서 이력에 내가 한 페이지를 집어넣는 것이지 이 책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변모해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그러면은 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전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독서 클럽이라 그랬는데 책을 사온 사람이 없어요. 읽지도 않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의 그 학문을 편하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커피 먹듯이 그냥 먹어버리나 지식을 갖다가 그것도 그분이 그 지식을 섭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네? 겨우 그냥 밥 한 올 점심기 하나도 못 되는 그러한 이분들의 삶이 저분들에게는 점심 한 끼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거 아닌가. 참. 저도 이렇게 시를 쓰면서 또는 그 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제 스스로가 또 이 공간에 또 그 초청을 해서 시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시적 세계에 대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또 나는 어떤 사람, 유명한 어떤 시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방점을 짓고, 근데 그이가 어떤 시를 가지고 있고, 쓰고 있고, 어떤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뭐 그런 쪽도 제가 좀 느끼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또 그런, 뭐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보여서 아주 어떤 데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저 출판하고 난 뒤에 그 저자와의 대화 뭐 이런 거 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책 속에 서미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들은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자기화시키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취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참 이 책 한 권을 조술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몇십 년이 걸려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단시간 내에 한다라는 것이 너무 물론 이제 지적 유희도 좋은 겁니다. 지적인 유희도 즐겁지만은 어찌된 것이 그것은 단순한 유희로 다 끝날 것은 아니라 유희는 이런 데에서 그 개그 프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굳이 연암 선생님이나 다산수 쌤을 같은 분들을 유희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뭔가 거기서 당신이 좀 얻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다산은 위기야에서 아까 이제 바탕이란 무엇을 말하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 효제를 행할 뿐이다. 그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인이다. 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다산은 기야에서 독서는 단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제 두 아이라는 것은 이제 다산 선생님의 이제 두 아들이죠. 두 아이들에게 이제 준 글입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준 글이 배움의 뜻을 둬라, 내가. 그래야지만 책을 읽는다. 너 배움의 뜻을 뒀으면 효제에 심써라. 그러니까 근본 바탕에 심써라. 그것이 바로 독서를 하는 기본 바탕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책을 뭐 2줄로 읽어라, 책을 빨리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독서의 기본이 아니죠. 사실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먼저 배움의 뜻을 둬야 하고 둘째는 배움의 뜻 세웠으면 효제를 함께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그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지녀서 행하는 것.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해서는 뭐든지 그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해만 해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고 그 이해한 바탕 위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머리로 읽죠. 머리로 읽어서 이것이 가슴으로 감동을 하여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다가는 발이 옮겨지는 거. 사실은 내 발이 있는 곳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을 옮길 수 있게끔 돼야지만 그것이 학문이 내가 배운 것이 된 것이지 머리에다만 놓으면 그것은 우리 저기 앞에 있는 뭐 인터넷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두 아들에게 붙인다 해서 여러 가지 경책이 있군요. 몸가짐을 삼가하고 말을 온화하게 하고 얼굴빛을 바로 잡은 뒤에 학문을 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우리가 설립 근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에 힘쓰지 못하면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갖다가 온화하게 하고 얼굴빛을 바로 잡는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생각한 그런 기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힘쓰지 못하면 아무리 하늘을 꿰뚫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식견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발 땅에 붙이고 다리 세우지 못하다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재승덕박인 사람 좋은 말이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재주가 승한 사람, 그런데 덕이 박한 사람은 몸가짐 삼가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얼굴빛 바로 잡지 않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다가 표현을 해답니다. 그게 바로 재승덕박이죠. 재주는 승한데 덕은 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너무나 재주가 뛰어난데 그의 행동은 그 머리를 갖다 전혀 달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몸가짐을 삼가하고 그다음에 말을 온화하게 하고 얼굴빛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부안해동하지 않고 뭔가요 그 휩쓸리지 않고 이것저것 그 살이 맞지 않는 일에 치우쳐서 휩쓸리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좀 거기서 이제 논어 태백편에 보면 증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55쪽 밑에서 두 번째 몸가짐은 삼가라고 그랬는데 몸가짐은 사납고 거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가짐 거만하게 하지 말아라. 거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얼굴빛은 믿음직스러워야 하며 그 에브리엄 링컨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링컨의 말씀인가요? 그 에브리엄 링컨의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죠. 근데 뭐 링컨께서 유명하시다 보니까 거기다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얼굴빛이 믿음직스러워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얼굴에 인자함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눈빛이 신실하고 진실스럽고 나이를 드셨어도요. 그 다음에 말을 좀 상스럽지 않아야 하고 말 상스럽지 않아야 우리가 도리에 어긋나는 말 하지 말아라.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굳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즐거움, 이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우리는 내가 아는 즐거움에만 도취되어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요즘 뭐 이 책이 이제 옛날의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담는다면 정말 이 시대는 말이 거친 시대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거칠고 그 다음에 도리라고 하는 그 근본조차도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그 댓글 쓰는 걸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갖다가 잘못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렵게 만드신 그 자음과 모음을 거기가 가지고 그렇게 형편없이 그 쓸 수 있는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욕설, 난무, 뭐 맞춤법 이런 거는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 없이 욕을 해야 되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아무리 남들이 보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글 하나 쓰는 것을 연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천근의 활을 당기듯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마음으로 다 글을 쓰는 건데 거기에 한 줄을 써놓더라도 사실은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중하게 예의 있게 해야죠. 이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가 않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의롭고 진실하고 문화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저도 가끔씩 말이 거칠게 이렇게 나올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들 이렇게 때문에 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말이 거칠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도 포함 거기에 나도 또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있지요. 사실 김열교 선생님께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욕의 카타르시스는 있어요. 한번 욕을 하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응어리진 것이 좀 풀어지는 그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만 이제 삼아서 마치 자기가 승리자가 된 듯한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이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우리 이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소 고발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무고죄인가요?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사회라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이렇게 보니까 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메마른 사회고 마치 여기가 그 사파리 정글처럼 저 상대를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존엄한 존재인데요. 그 개개인이 모두가 다 존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존엄하게 생각지도 않으니 타인을 존엄하게 생각할 리도 만무한 일이죠. 참 그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다선생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글을 읽는데 뜻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좀 보시면은요 56쪽에 네 번째 글은 뜻이라며 글은 뜻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말도 뜻이거든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내뱉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갖다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글이나 말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 뜻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을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뜻 세우는 근본이 비겁하면은 제 아무리 맑고 높은 글을 지어도 이치에 맞지 않고 뜻 세우니 근본이 좁고 천박하면은 제 아무리 탁 트인 글을 지어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말을 할 적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고 생각이라는 건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 이미 비겁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뜻 요걸 가지고 있으니 그 말이 좋을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뜻, 이 사회를 내가 존엄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없이 내가 24평집에서 30평집으로 어떻게 이사 가야지 내가 돈 1억 원인데 2억 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야지 하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보다는
어떤 수단에 더 휘둘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예. 말이 천박해지고 예.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너무 지나쳐서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그 근본에 대한 이치, 뜻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저도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교직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의 뜻은 학생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뜻이 예를 들어가지고 장학사가 되려고 한다거나 선생님의 뜻이 교감이나 교장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그 뜻은 버려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세와 영달을 지향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장이 돼서 교감이 돼서 이 잘못된 것을 갖다 고치고 아이들에게요 어떤 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근본 뜻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아닌 내가 교감이 되겠다라든지 교감이 되겠다라든지 과장이 되겠다라든지 부장이 되겠다라는 뜻은 그건 근본이 이미 천박한 것이죠. 비겁한 것이고요. 그런 데서는 옳은 삶이 나올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무수한 학교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뭐 또 각 지역 직장에 우리가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그 근본 뜻을 바로 세워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근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 또 있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 그런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교사로다가 평생을 봉직했다 해더라도 교장 선생님 물론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으면은 더 훌륭한 교육권을 가지고 하셨으면은 더 박수를 쳐드릴 일이지만 평교사로다가 평생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신 분이라 해더라도 그 분의 뜻이 학생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우리는 열렬한 박수를 갖다가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를 쓰시는 선생님 중에서 이제 마종하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아마 한국 문단에 많은 파장을 끼친 분이거든요. 그분이 물론 우리가 뭐 덕룡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 일종의 제도죠. 그 제도를 뭐 여러 군데를 거쳤다고 해서 그 시인이 훌륭하다거나 뭐 빼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대 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그 당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파장을 그런 쪽에서 보면 한 해에 뭐 2군데 신조문회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아주 빛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평교사로 일생 동안 그렇게 이제 계셨는데 가끔 우울하거나 힘이 드실 때마다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대포잔이라도 기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격해지셔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울분을.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이제 평생을 교직에 계시고 또 이제 글을 쓰는 시인이잖아요. 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근본을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늘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이란 게 뭐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보셨겠지만 이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을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죠. 입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당신께서는 그거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그 근본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가르치려고 늘 노력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조직 사회 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60이 보통 보면 중고등학교 60이 넘어까지 교사 하시죠. 학교에 계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뭐 부장 자리 하나 못 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이제 평교사로만 지내시다 보니까 나중에 따돌림을 당하셔서 정년퇴임 이렇게 가까이 되셨는데 4, 5년 동안 뭐 아이들 수업 전담이라든가 이거 자리조차도 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말년에 말년 그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분노 같은 게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야, 학교라는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학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이치를 가리키고 이런 데가 이제 우리는 학교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 야, 학교라는 그 조직이 참 무섭기도 하구나. 학생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이제 학교 현장 교육이라는 게 물론 이제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되고 테두리를 벗어나야지 되는 방외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방내인 교육이 아닌 방외로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방내에 있으면은 어떻게 그 방해한 교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마 선생님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적인 영감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집어넣어 주는데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교육과 멀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현장 교육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문학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외인 교육을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떤 제도권이 너무 공고해요. 이 제도권의 벽이라는 것이. 학교마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세계를 갖다 열어줬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견디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을 하시기 전에 그 뭡니까 그 명예퇴직인가요? 명예퇴직을 하셔서 이제 한 3, 4년인가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겠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뭐 어떤 엉어리겠죠. 그 엉어리를 이렇게 미처 풀지를 못하고 화곡동에 사셨는데 가끔씩 느닷없이 이렇게 부천을 내려오세요. 연세 대신 제가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내려오셔서 주신 뭐 하시나 뭐 그렇게 해서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막걸리 마실 동안은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분이 그 분노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군 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저는 뭐 말씀만 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정말 마음속의 엉어리가 대단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뭐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잘 알죠. 그분의 그 아주 그 울분에 찬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게 있잖아요. 더러운 흙에서 깨끗한 샘물 쏟아지기를 바라는 격이라는 거죠. 뜻이 천박하면은 그 다음에 악취 풍기는 가죽나무에서 향기를 구하라는 격이다. 한평생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이 비겁하거나 근본이 천박하거나 이미 뜻이 어그러져 있으면은 평생 교직 생활할 때더라도 자기를 존경하는 제자 한 명 키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문장은 글쎄 부드러운 문장 같지만 아주 우리가 뭐 회초리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다산 선생이 연암 선생이 근본이 비겁했으면은 그 사회를 따끔하게 때리는 그러한 글들을 안 썼죠. 근본이 섰으니까 사회의 옳지 못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신은 비틀거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자, 그 밑에 우리가 보면 이제 실용지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하셨고 그게 견주어서 이제 정조의 독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를 드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그것도 이제 해 부분으로 하면은요.
거기 이제 행동이라는 실천의 독서가 있습니다. 264쪽에 다사는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 번성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생각. 행동이라는 실천의 독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264쪽에 맨 밑에 택 만민육이고 만물 저의사로구나.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번성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생각. 크지 뭐예요. 독서한다는 생각이 좀 커요. 그러니까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 이 회사에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그러한 회사원이 되나 이런 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롭게 되는 것, 나도 이롭고 이 일의 주체도 이로우면 그 뜻이 뭐 우리가 크게 뭐 위대한 뜻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로우면 그 사회가 밝아지고 그 사회가 밝아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뜻을 세우는 그렇죠. 그게 바로 실용지학의 독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용지학 그러면 인문학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이 책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책은 삶을 변화시켜요. 사실은요. 우리는 인문학을 하잖아요. 지금 이 책이 인문학인데 거기에 한번 8의 3 한번 보시겠어요? 1955년 미국 언론인 얼슈리스는 이 말을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쳤느냐?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죄수들을 상대로다가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은 속아봤습니다.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숙자와 빈민, 마약 중독자들에게 클레멘타 코스를 열어가지고는 인문학을 가르쳐줍니다. 플라톤을 알려주고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알려줍니다. 아리스토텔을 알려주고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클레멘타 코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이 플라톤을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아는 사람이 남한테 비굴한 짓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이 실용지학으로서의 인문학 정말 그러려면은 그 책을 이 노숙자나 빈민이 그 책을 플라톤을 읽었으면 그냥 읽은 게 아니겠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몸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다시 가가지고 구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독서를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독서가 허학이 아닌 실용지학의 독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근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근대라고 하는 정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강점기 끝나고 거의 뭐 6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근대가 무엇인가를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될 텐데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인문학적인 가장 근본에 대한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동안 한 40-50년 이렇게 뭐 우선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오늘날 이런 어떤 병을 좀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삼스럽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이렇게 거품처럼 그냥 부글부글 거려서 그 잘못 전달 대중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 형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연예인 형식으로 이렇게 심지어 잡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식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는 필독서라고 이렇게 해서 사원들에게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노숙자, 빈민, 마약 중독자, 죄수들 뭐 이런 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이치라고 하는 근본을 그렇죠. 갖고 네. 가치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내재화시켰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은 결국은 이제 독서를 통해 가지고 다산 선생님은 실용주약으로 나갔죠. 뭐 아웃낙비라는 책도 지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서도 지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적어도 내 마음속에 확립된 어떤 뜻, 그 뜻은 적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세상에 존엄한 존재로서 태어나 단 한 번 살다가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나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조금 열린 마음 속에서 책을 읽으면은 아마 그 책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자연히 그런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바로 이제 8-4인가요? 예. 정조임금은 독서광이었다. 예. 어떤 그 성분보다도 예. 독서광이었다. 뭐 이런 쪽으로. 예, 그 정조도 예. 뜻은 네. 배움으로 인하여서 서고, 뜻은 배움으로 인하여서 서고. 그러니까 먼저 뜻을 먼저 줬지. 예. 배움으로 인해서고, 이치는 배움으로 인하여서 밝아진다.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거죠. 독서의 공에 힘입지 않고도 뜻이 확립되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끊임없는 이제 독서를 갖다가 이제 책을 읽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나 그것은 정조가 그냥 말만 읽은 것은 아닐 거예요. 문자만 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고는 뭔가 견식이라고 하나요? 예. 견해 이런 것들이 밝아지지 않고 밝아지지 않는 견해로는 더 이상 나아가 고양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기계가 하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인류에게 남을 것은 바로 말하기, 글쓰기, 책 읽기. 예. 예, 아마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빅데이터는 뭐 이런 얘기를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의 형태, 양태, 뭐 이런 것들, 말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계화 시켜서 그 기계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인지하도록 그런 이제 세상으로 이행해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거, 정서라는 거, 느낀다는 거, 그렇죠. 느껴서 그것을 정립을 해서 재창조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한다고 해도 아니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어떤 부분 영역을 잠식한다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영원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제 그 다산이 이 수많은 저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죠? 뭐 이 양반은 아마 우리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해박한 그 견해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면 정치, 의학이면 의학, 우리가 경제면 경제, 뭐 이런. 그렇죠. 한 550여 권의 이제 책을 지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8회 5에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초소지법입니다. 자기가 읽은 책에서 중요한 대목은 전부 다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한 학기가 지난 뒤에 학생들에게 저번 학기에 20학점을 들었는데 자네 거기서 얻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개학인데요. 한번 제가 물어볼 겁니다. 또 그러면 아마 그 20학점 들은 것 중에서 단 10마디도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과목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한 줄로만 메모를 해놨더라면 아마 그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다산 선생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초소지법입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것만 딱 집어가지고는 써놓는 겁니다. 이거는 글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조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산 선생, 정조, 그 다음에 연안 박지원 전부 다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학문을 한 것을 갖다가 짤막하게 요약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독서록, 뭐 독서 메모,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결부가 되겠군요. 근데 그걸 길게 쓰지 말라 이거죠. 저번에 어디서 제가 보니까 3줄 여행인가 있더라고요. 여행기, 3줄 여행기. 이게 뭐 빅히트를 쳤다고 그러던데요.
사실 글 쓰기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여행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는다는 게 세 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써놓겠죠, 세 줄.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더라도 세 줄이 아니라 한 줄만, 책 한 권을 읽고 한 줄만 정리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멀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그 다선 선생님 그 써놓은 거 보세요. 맨 밑에. 형님, 들게 한 말을 이 사람 편에 붙여드리니 볶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요즘에 이제 개고기는 그렇습니다만 개고기 요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정 박제가가 아마 요리를 한 건데 그때 그걸 보고 적어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 형님에게 이렇게 해 잡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다산 선생님의 이 초서지법이라는 것이 책만이 아닌 그렇죠. 책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적어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걸 글항아리라고 그럽니다. 글 항아리 속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감나무 잎에다가 써가지고는 그 이제 항아리가 이제 거기다 감나무 잎을 넣으면 썩지 않으니까 뭐 썩기야 썩겠지만은 이걸 차곡차곡 넣어둬서 자기가 필요할 적에 그걸 이제 꺼내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등록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밑에 이제 우리가 가서 반드시 초록해 모았는데 이는 사실의 이 기묘한 대목 파악하고 문사 정수 모으기 위해서다. 지금 방금 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과 일치하는데 다섯 선생님이 이제 초록을 초소지법이죠. 초소지법.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글과는 좀 다소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메모, 초서지법. 그럼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군요. 저도 뭐 글 항아리라고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생각나는 거 그때 생각나는 거 다른 책에서 본 재미있는 구절 이 책에 대한 요약 정리 그런 걸 갖다 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도 해놨습니다. 268쪽에 독서장을 만든다. 먼저 책을 분야별로 다 분류한다. 뭐 소설책이 있으면은 소설책 아니면 시집이면은 그렇게 또 편찬자와 책 체제를 상세히 기록한다. 그냥 거기서 요거는 누가 썼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체제를 해두면 좋고요. 읽은 날짜와 작품평을 갖다가 한 줄 정도만 간단히 기록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읽었고. 그런다 그러면 저도 책을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요 책 앞에다가 사인을 해둡니다. 요 책 앞에다가 이제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했다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 내가 이거 언제 샀구나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읽은 평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 뭐 여기 그 아주 좋은 말씀도 이렇게 많이 수록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바쁘다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뭐 이렇게 돌아가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버럭 도대체 독서에 무슨 효율이 있냐 가장 근본적으로 근본의 이치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치인데 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독서 방법 한다 그러면은요. 책을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보지 마시고요. 책 한 권 사면은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책을 언젠가 보게 됩니다. 그냥 버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든 안 보든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 돈을 주머니에서 수첩에서 꺼내서 그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서 한두 줄은 읽고 뭔가 그래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다 필요합니다. 독서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 자체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쉽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 독서라고 하고 뭔가 인문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딱딱하지 않냐? 딱딱하고 그것만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이 안 올 때 그냥 책만 들면 30초 만에 잔다 나는. 이게 수면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가끔 만나는데 그 얘기 속에는 뭐냐?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그 다음에 경직돼 있다. 이런 게 우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글쎄 뭐 이게 이제 현문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은요. 예. 오늘만 살더라고요. 오늘만. 사실은 어제 갔잖아요. 어제도 오늘이었는데 오늘은 오늘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못 살고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오늘만 사는 건데 만약 단 하루만 산다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 단 하루만 산다면 넌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잠자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죽어도.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 그럼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요 여기다가 자기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적습니다. 그걸 갖다 맨 처음에는 주변 얘기 나와요. 학점 얘기 나오고 현실 얘기 나오고 살아가는 일 얘기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 100개만 적어보라 그러면요. 나중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그 내면의 마음을 갖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거. 인간에게 근원적인 건 뭐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그것이 어떠면은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아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다양한 어떤 그 의미가 있죠.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무,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염세성, 그다음 자포자기, 아니면 절망, 거기다가 더해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번복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좀, 살아가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 뭐 있냐? 저는 인생 뭐 있다. 그럼요. 인생은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가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렇죠. 짧은 것이 다만 아쉬울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다는 것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 뭐가 아니겠는가. 예. 뭐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뭐 우리가 사과를 따듯이 뭘 따서 결과물로 이것이 그것이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가는 그 일종의 과정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있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전 슬퍼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저희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요약 정리를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부분을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뭐 이제 3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 밤, 비올 때에 이제 책 읽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겨울도 아니지만은 아직 겨울이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선선합니다. 저 하늘은 높고 바람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근처에 그 도서관이라도 좀 가셔서 아니면 좀 서점 좀 가셔서 좋은 책 한 권 찾아서 내 것으로도 만들어서 밑줄도 좀 언더라인도 쳐보시고 거기다가 메모지도 좀 넣으시고 그러면은 삶이 좀 조금은 풍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이것이 한국 경제신문에서 발간된 이제 책인데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이 책 좀 찾아서 좀 보시고. 더해서 이 책에 더해서 선생님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좀 추천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제 연암 선생님의 연암 선생님 만나서 제 삶이 사실은 진짜 변했거든요. 그 연암 선생님의 그 책을 만나서 변했는데 제가 쓴 그 연암 평전이 있습니다. 연암 평전.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어떠면은 읽으시는 분들의 삶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제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연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송성하게 중세의 길을 비틀거리지만 그러다면 정의롭게 걸었느냐 그런 것을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상 광고 좀 할까요? 여기서 그 출판사가 어디서 그 소명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 여러분 그 소명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우리 간효연 선생님의 연암 평전도 같이 겸해서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제 가을이 막 초입이 시작됐는데 이 가을이 또 좀 풍요롭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책 선전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책 선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좋은 책은 널리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간효연 선생님 모시고 설립건기라고 하는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